금융국사가 양양성을 습격하던 그날, 이막수는 갓 태어난 곽양을 빼앗아 양양성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 뒤를 양과와 금융국사가 쫓았다. 소용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세 사람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소용녀는 개방 제자가 지키고 있던 홍마를 빌려 노유각이 성문을 열라는 명령을 내리기가 무섭게 성을 뛰쳐나갔다. 그러나 세 사람은 이미 성에서 멀어진 듯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소용녀는 일단 말을 달려 양과를 찾아보았다. 그 모습을 보며 노유각이 성문을 닫으려고 하는 찰나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더니 북동쪽에서 한 무리가 말을 몰고 다가오는 게 보였다. 그들은 양양성이 가까워지자 소리쳤다. 우리는 전진교 제자들이오. 전진교 유진인과 구진인의 명을 받고 곽대엽과 황방주를 뵈러 왔소. 노유각은 죽봉을 치켜들어 경계 태세를 취하며 성 밖을 살펴보았다. 중년 도사 7명이 다가오는데 그중 견지병과 조지경은 아는 얼굴이었다. 노유각은 얼른 이들을 성 안으로 들였다. 전진교 제자들을 대표해서 견지병이 노유각에게 이곳에 온 연유를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몽골 대군이 양양성을 다시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은 유처현과 구처기가 전진교 병력을 이끌고 몽골군의 뒤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노유각은 이에 대해 정중히 감사를 표하고 함께 곽정을 만나러 가자고 했다. 그 말에 전진교 도사들은 노유각을 따라 곽정의 처소로 갔다. 도착하고 보니 성 안에 큰 불이나 주자류 등이 군사를 이끌고 불을 끄는 중이었다. 노유각은 우선 곽정과 황용의 안위부터 알아보았다. 다행히 두 사람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있었다. 개방 제자들이 모두 불을 끄는 데에 동원되어 잠시 후 점차 불길이 잡히기 시작했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 또 소상자, 다리파, 곽도 등이 공격해왔다. 그러자 견지병은 전진교 일행과 청강 북두진을 펼쳤다. 7명이 한 몸이 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서로를 받쳐주니 무공이 뛰어난 소상자, 다리파, 곽도도 이를 당해내지 못했다. 게다가 성안 상황이 점차 안정되며 개방 제자들과 송군이 점점 몰려드니 결국 습격한 보람도 없이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마무리되자 주자류가 다가와 7도사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견지병 등은 곽정의 부상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주자류는 7도사를 방으로 안내했다. 견지병과 조지경, 그리고 이지상은 의논한 끝에 이지상 등 5도사는 밤길을 달려 중양궁으로 돌아가 사존들에게 양양성의 상황을 알리기로 했다. 그리고 견지병과 조지경은 남아서 곽정 부부를 만나 앞으로의 일을 상의한 후에 돌아가기로 했다. 그날 저녁 견지병과 조지경은 5사제와 헤어지고 한 방에 묵었다. 한편 소용녀는 홍마를 타고 양과와 금융국사를 뒤쫓다 그만 방향을 잃고 말았다. 소용녀는 지체할수록 양과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 같아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녀는 양양성 주변을 정신없이 헤맸지만 홍마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워낙 넓고 외딴 곳이라 한밤중이 되도록 양과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멀리서 들려오는 무삼통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소리를 따라가니 무시 형제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양과의 목소리도 들렸다. 소용녀는 뛸 듯이 기뻤다. 그녀는 혹 양과가 적을 만난 것이라면 몰래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홍마를 나무에 묶어놓고 조심스럽게 바위 뒤에 몸을 숨긴 뒤 소리가 들리는 쪽을 훔쳐보았다. 그런데 그곳에서 소용녀는 양과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양과가 곽부와 이미 정혼했다며 제 입으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그는 말끝마다 곽정 부부를 장인, 장모라고 불렀고 무시 형제에게 다시는 곽부와 만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소용녀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양과의 한마디 한마디가 소용녀의 심장을 때렸다. 소용녀는 커다란 상처를 입고 어찌할 바를 몰라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때 양과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용녀의 한숨 소리를 듣고 선자를 외쳤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버렸다. 양과는 그저 이막수가 낸 소리인가 싶어 더 이상 염두에 두지 않았다. 소용녀는 홍마를 끌고 혼자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자신이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소용녀는 절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갖은 생각을 다하던 끝에 결심했다. 그래, 고묘로 돌아가자. 이 세상은 내게 너무나 혼란스러워.
이렇게 결심한 소용녀는 일단 양과의 목숨은 구해야겠기에 그대로 밤길을 달려 양양성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주자류에게 황곡에 있는 양과를 찾아 홍마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양양성 안은 상황이 좋지 않았다. 곽정은 부상을 당했고 황용은 마가기를 낳았으며 성안은 몽골군으로 인해 벌집을 쑤셔놓은 듯 어수선했다. 그런 와중에 소용녀가 홍마를 끌고 와서는 양과를 홍마에 태워 절정곡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곽정의 둘째 딸을 데려가 해독약을 얻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니 모두가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소용녀는 주자류 곁에 곽부가 있는데도 갓난아기를 절정곡에 보내야 한다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네 동생이 절정곡에서 며칠 있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다 네 장래의 남편을 위한 일인데. 양과를 떠올리자 또 눈물이 솟구쳐 더 설명하고 싶어도 목이 메어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대로 침실로 달려가 침상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다. 주자류가 좀 더 물어보려 했으나 소용녀는 마음이 어지러워 더 설명해주지 못하고 그저 양과의 목숨이 위태롭다며 어서 가라고 등을 떠밀 뿐이었다. 주자류는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아 일단 황곡으로 가서 상황을 봐가며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가 막 성을 나서려 하자 홍마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옆에 있던 병사가 곽부가 이미 끌고 갔다고 전해주었다. 그래서 곽부를 찾으려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주자류는 양과의 안위가 걱정되어 마냥 성 안에서 사람을 찾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발 빠른 말을 구해 개방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소용녀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 황곡으로 달려갔다. 가보니 양과와 무시 형제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고 무삼통은 옆에서 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양과와 무시 형제는 겨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더 지체하면 생명이 위태롭다더니 정말이었군. 주자류는 이들을 일으켜 양양성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마침 사숙인 천축승이 양양성에 와 있어서 그에게 치료를 맡겼다. 한편 소용녀는 침상 위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쉼없이 흘린 눈물 탓인지 옷소매가 이미 흥건하게 젖었다. 마른 수건을 꺼내기 위해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가는데 손에 숙녀검이 만져졌다. 이 검은 군자검과 한 쌍이니 광낭자에게 줘야겠구나. 소용녀는 눈물 자국을 지우지도 않고 곽부에게 달려갔다. 때는 한밤중 곽부도 이미 잠자리에 든 후였다. 그러나 소용녀는 지체하다가는 또 자기 마음이 바뀔 것 같아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잠이 덜 깬 그녀에게 검을 내밀며 이 검이 양과가 가진 검과 한 쌍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부부가 되면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곽부는 얼떨결에 듣고는 있었지만 무슨 소린지 통 알 수가 없었다. 뭐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소용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대로 방을 나갔다. 소용녀는 어느덧 정원에 들어가 있었다. 활짝 핀 장미꽃의 은은한 향기가 코끝에 스며왔다. 그러자 종남산에서 양과와 꽃덤불을 사이에 두고 옥녀심경을 함께 수련하던 때가 생각났다. 그러나 이제는 그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절로 한숨이 나왔다. 그때 갑자기 정원 옆에 있는 방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남의 집에 손님으로 와서 왜 또 소용녀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까? 그 소리에 소용녀는 깜짝 놀라 우뚝 멈춰섰다. 누가 내 얘기를 하는 거지? 뒤이어 또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둘이 있는데 못할 건 뭔가? 자네는 매일 밤 그녀의 가냘프고 사랑스러운 몸을 안고 싶을 것 아닌가? 그날 밤처럼 천으로 눈을 가리고 혀를 찍혀 꼼짝도 못하는 사이에 자네가 하고 싶은 짓을 마음껏 하고 싶은 것 아니냔 말일세. 종남산 꽃밭에서 보낸 황홀한 시간을 그리워하는 거야 당연지사 아닌가? 그 소리를 듣자 소용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내가 양과인 줄 알고 안겼던 남자가 과가 아니라 저 망할 도사란 말인가?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두 사람의 목소리는 분명 견지병과 조지경이었다. 소용녀는 살금살금 창문 곁으로 다가가 귀를 대고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차 낮아졌지만 소용녀가 워낙 가까이 있는지라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제가 그런 짓을 한 건 물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선녀 같은 용낭자의 모습을 보고부터는 낮이고 밤이고
그녀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 자신을 저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꽃밭에 누워있는 걸 보니 더 이상 저를 억제할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녀는 제가 입을 맞추고 몸을 만져도 전혀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이끌고, 견지병은 마치 꿈이라도 꾸는 양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졌다. 밖에서 듣고 있던 소용녀는 머리가 멍해지며 온몸에 힘이 빠졌다. 정말 저절한 말인가? 내가 사랑하는 과가 아니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거짓말일 거야. 그날 틀림없이 과였어. 그때 견지병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제 마음속에 있는 그녀는 선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고귀한 몸을 더럽혔을까요?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그 죄를 씻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녀가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를 만나 저를 죽여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연유는 말하지 않고 그저 죽여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죽음만이 제가 지은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아주 없어지지는 않겠지요. 말이 끊기더니 잠시 뒤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 쾅쾅하고 벽을 때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소용녀가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견지병이 머리를 벽에 찍고 있었다. 나는 죽어야 해요.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겠어요. 제발 그녀의 이름만은 그렇게 함부로 들먹이지 말아주세요. 하룻밤 사이에 연달아 불행한 일이 터지자 소용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녀는 그저 망연자실하게 창밖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조지경의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우리같이 수도하는 사람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법이지. 그래서 사제에게 자주 소용녀 이야기를 한 것이야. 다 사제의 무공 수련을 위해 그런 것이란 말이야. 그러자 견지병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그 속셈을 모를 것 같습니까? 사형은 나를 질투하고 또 양과를 미워합니다. 이 일을 까발려 그 두 사람이 헤어지도록 할 생각이었겠지요. 견지병의 말에 조지경도 언성을 높였다. 내 그 짐승 같은 놈을 단단히 한번 혼쭐 내주지 않으면 평생 분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놈이 언제 그렇게. 조지경의 말이 끊기자 견지병이 비웃듯 말했다. 양과의 무공이 그렇게 강한데 사형이나 제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 말에 조지경이 쓴웃음을 지었다. 두고 봐라. 무슨 수를 쓰든 내 절대 그놈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니 그놈의 두 다리를 분질러 놓든지 아니면 손을 잘라버리든지 그것도 아니면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 그때 용랑자가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는 것도 재미있겠군. 그 말에 소용녀는 오싹 소름이 돋았다. 다른 때라면 당장 창을 부수고 뛰어들어가 두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았을 테지만 지금은 온몸에 힘이 빠져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동안 조지경은 견지병의 약점을 잡고 괴롭혀왔다. 그는 자기가 중양궁에 이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전임 장교였던 유사백이나 지금 장교를 맡고 있는 구사백은 어쩔 수 없이 견지병의 목을 벨 것이란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3대 수제자 자리는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견지병도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조지경에게 반항하고 대들지 못했다. 조지경은 오늘 견지병을 확실히 눌러놓을 생각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일장을 날렸다. 조지경이 공격하리라고 생각지 못한 견지병은 적잖이 당황하며 우선 고개를 숙여 공격을 피했다. 그러나 조지경의 공격이 견지병의 뒷덜미에 맞았다. 견지병은 몸이 기우뚱하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는 화가 치밀어 그대로 장검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그러자 조지경이 옆으로 비켜서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내게 덤빌 용기는 남아있었나 보군. 그러면서 조지경도 검을 뽑아들었다. 견지병은 조지경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형에게 이렇게 시달리느니 오늘 둘 중 하나가 죽는 게 낫겠소. 그 말과 동시에 견지병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같은 무공을 배운 두 사람은 서로 실력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다. 그러나 견지병은 울분이 쌓여 있어 상대와 함께 죽을 각오로 덤볐고 조지경은 상대가 죽지 않을 만큼만 혼내주고 싶었다. 이처럼 서로 마음가짐이 다르다 보니 30여 초씩을 겨룬 후에는 조지경이 구석으로 몰리게 되었다. 그때 개방 제자가 이 사실을 곽부에게 알려 곽부는 서둘러 옷을 걸치고 달려갔다. 가장 먼저 곽부의 눈에 들어온 건 창밖에 서 있는 소용녀였다. 곽부가 소용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곽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용녀 곁으로 다가갔다. 방 안에서는 검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조지경이 쉴 새 없이 내뱉는 지저분한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모두 소용녀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래, 소용녀를 홀딱 벗겨 품에 안으니 그렇게 좋더냐? 곽부가 듣고 있자니 너무 참담해 더 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뜨려다가 문득 소용녀를 쳐다보았다. 눈에 초점을 잃은 채 망연자실 서 있는 모습이 어쩐지 이상했다.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것 같지도 않았다. 저 사람들의 말이 정말인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곽부가 물어보자 뜻밖의 소용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겠어요. 아마 정말인가 봐요. 그 말에 곽부는 경멸의 눈초리로 소용녀를 쏘아보더니 콧방귀를 뀌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방 안에서 한창 싸우던 두 사람도 밖에서 나는 인기척을 느끼고 싸움을 멈추었다. 밖에 누구냐? 그러자 소용녀가 가만히 그 자리에 선 채 천천히 대답했다. 저예요. 소용녀. 그 말에 견지병은 등골이 서늘해지며 마치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렸다. 조지경 역시 온몸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지난번 대승관 영웅대연에서 소용녀의 일장에 가슴을 맞아 중상을 입고 몇 개월간 요양을 하고서야 겨우 회복한 조지경이었다. 지금 싸운다고 뭐가 다르겠는가? 소용녀를 모욕하는 말을 쉴 새 없이 내뱉었던 조지경은 머릿속이 온통 하얘지며 오직 도망갈 생각밖에 없었다. 그러나 견지병은 어차피 소용녀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려던 참이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다. 그는 팔을 뻗어 창문을 열었다. 창밖 정원 옆에 하얀 옷을 입고 처연한 표정으로 서 있는 그녀가 눈에 들어왔다. 꿈에도 그리던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소용녀가 그곳에 서 있었다. 아까 하던 얘기 모두 사실인가요? 그 물음에 견지병은 우물쭈물하며 입을 열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절 죽여주십시오. 그는 창밖으로 장검을 거꾸로 들고 소용녀에게 건네주었다. 그걸 보자 소용녀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발했다. 가슴속에 치욕과 울분이 미친 듯 끓어올랐다. 지금이라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견지병이 건네는 검을 초점 없는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조지경이 가만히 보아하니 소용녀가 반쯤 정신이 나간 듯 했다. 저러다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 정말 큰일이다. 도망가려면 기회는 지금뿐이다. 조지경은 견지병의 팔을 잡아채며 외쳤다. 지금 가야 해. 어서. 지금 안 가면 죽어. 조지경은 이미 몸이 반쯤 밖으로 나가 있었다. 견지병은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있는 상태여서 조지경이 잡아 끌자 정신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조지경은 견지병의 팔을 잡은 채 최대한 내공을 끌어올려 경공을 펼쳤다. 견지병은 처음에는 조지경에게 끌려갔지만 수장 밖에서부터는 자신도 경공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무공을 수련한 몸이어서 금세 성문에 닿을 수 있었다. 성문 옆에는 개방 제자 10여 명이 광군들과 순찰을 하고 있었다. 의들을 이끄는 개방 제자는 견지병과 조지경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그는 두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 성을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마침 밖에 적병도 없는 터라 순순히 성문을 열어주었다. 성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은 번개처럼 그 사이를 빠져나갔다. 경공술이 대단하군. 속 모르는 개방 제자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그리고 막 성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하얀 그림자가 번득이더니 누군가 성 밖으로 뛰쳐나갔다. 개방 제자가 누구냐고 외쳤을 때는 이미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얼른 뛰어나가 멀리 내다보았으나 동이 터오는 듯 희뿌연 여명만 하늘을 채울 뿐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모두 고개만 저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눈을 비비며 얼이 빠진 듯 중얼거렸다. 귀신을 본 건가? 그러고는 연일 순찰을 도느라 눈이 피곤해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하며 성문을 닫았다. 한편 견지병과 조지경은 멈추지 않고 면리를 내달리고서야 조금 속도를 늦추었다. 조지경은 소매를 들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생각했다. 정말 위험했다. 그러면서 무심코 온 길을 돌아본 그는 무릎에 힘이 빠지며 쓰러질 뻔했다. 10여 장 뒤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서 있었던 것이다.
분명 소용녀였다. 충분히 따돌렸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뒤따라왔단 말인가? 그런데도 어찌 뒤쫓아오는 낌새조차 눈치채지 못했단 말인가? 혼비백산한 그는 다시 견지병의 팔을 끌고 미친 듯 내달렸다. 한참을 달린 뒤 고개를 돌려보니 소용녀가 여전히 그들의 뒤에 서 있었다. 조지경은 또다시 도망쳤다. 이제 뒤를 돌아볼 여력도 없었다. 매번 놀라다 보니 다리에 힘이 빠져 더는 달릴 수가 없었다. 견사제 용낭자가 우릴 죽이려고 했다면 벌써 죽였을 걸세. 그런데 이렇게 따라오기만 하는 걸 보니 분명 다른 생각이 있는 게 틀림없어. 그 말에 견지병이 되물었다. 다른 생각이라니요? 잠시 생각하던 조지경이 말했다. 내 생각에는 우리를 잡아서 천하 영웅들 앞에 세울 생각인 것 같아. 우리가 한 짓을 천하에 알리고 전진교를 욕보이려는 것이겠지. 그 말에 견지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차피 소용녀 앞에 무릎 꿇고 그녀의 칼에 죽어 죄를 씻을 생각을 하던 견지병이었기에 소용녀 손에 죽는 건 상관없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자기를 키워주고 가르쳐준 구척이에 대한 은혜는 죽어도 잊을 수 없었다. 자기 때문에 전진교의 명성에 금이 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 등골이 오싹해지며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조지경과 함께 있는 힘을 다해 뛸 수밖에 없었다. 정신없이 한참을 달리다 보니 조지경과 견지병은 길도 없는 황야로 들어서게 되었다. 몇 차례나 뒤돌아보았지만 그때마다 소용녀는 그들의 뒤에 있었다. 고묘파의 경공술은 그야말로 천하제일이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치는 두 사람을 쫓는 것쯤은 소용녀에겐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다. 지금 그녀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어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두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견지병과 조지경은 점점 공포에 질려갔다. 새벽부터 점심때를 넘기도록 네대 시진을 쉬지 않고 달린 두 사람은 이제 더 버틸 기운도 없었다. 두 사람은 헐떡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속도가 많이 느려졌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다. 두 사람 모두 땀으로 흠뻑 젖은 데다 이제는 배도 고프고 목이 탔다. 그때 마침 앞에 작은 개울이 보였다. 잡혀 죽는 한이 있어도 이제 어쩔 수 없다. 두 사람은 그대로 개울가로 달려가 미친 듯이 물을 들이켰다. 소용녀도 천천히 개울가로 다가가 조금 위쪽에서 물을 몇 모금 마셨다. 견지병과 조지경은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해서 그녀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녀는 물가에 핀 꽃 한 송이를 꺾어 귀 옆에 꽂고 초점 없이 흐린 눈으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 만사를 모두 잊은 듯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는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하고 슬그머니 일어섰다. 그러고는 소용녀 뒤쪽으로 살금살금 돌아가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러면서도 몇 차례 돌아보았으나 소용녀는 여전히 물가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조금 더 멀리 떨어지자 그제야 두 사람은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린 뒤 안도의 숨을 쉬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견지병은 내심 미안한 생각이 들어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가 또다시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느새 소용녀가 와 있었던 것이다. 파랗게 질린 견지병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제 됐소. 조사형, 나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소. 나는 용낭자에게 죽여달라고 청하겠소. 견지병은 결심한 듯 걸음을 멈추었다. 그 모습에 조지경은 화가 치밀었다. 자네가 죽는 거야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지만 내가 왜 자네와 함께 죽어야 하는가? 조지경은 포기하지 않고 견지병을 잡아 끌었다. 그러나 견지병은 이미 도망갈 생각도 더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조지경은 이 상황이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견지병의 따귀를 갈겼다. 왜 때리는 것이오? 견지병도 참지 않고 조지경에게 달려들었다. 갑자기 싸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소용녀는 그저 멍하게 쳐다만 볼 뿐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말 두 필이 달려왔다. 보아하니 군령을 전하는 몽골군 파발이었다. 조지경은 무슨 좋은 생각이 난 듯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였다. 말을 뺏으면 되겠다. 싸우는 척하면서 기회를 봐서 도망가자고. 조지경은 말을 하면서도 계속 손발을 휘둘렀다. 견지병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조지경은 공격을 피하는 것처럼 몇 걸음 물러나고 그런 그를 따라가는 것처럼 견지병도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달려오는 말을 가로막았다. 길이 막힌 몽골병이 말고삐를 당기자 견지병과 조지경은 잽싸게 뛰어올라 몽골 병사를 말에서 끌어내리고 지체 없이 북쪽을 향해 내달렸다. 타발마는 발이 빠른 준마였다. 바람같이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니 소용녀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조지경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북쪽으로 10여리를 달리니 세 갈래 길이 나왔다. 우리가 북쪽으로 가는 걸 용랑자가 보았으니 이쯤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자. 조지경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말고삐를 당겨 방향을 틀었다. 견지병은 묵묵히 그 뒤를 따랐다. 저녁 때쯤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하루 종일 달린 터라 몹시 피곤했다. 그동안 먹은 것이라고는 물 몇 모금뿐이어서 배가 고파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두 사람은 우선 식사를 하기 위해 객점에 들어갔다. 잠시 후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두 사람은 젓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럽더니 누군가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말이 어찌 여기 있지? 이 말 주인이 누구요? 말투에 몽골 억양이 섞여 있었다. 조지경이 일어나 입구로 가보니 한 몽골 군관이 병졸 8명을 이끌고 두 사람이 타고 온 말을 가리키며 고함을 치고 있었다. 조지경은 하루 종일 소용녀에게 쫓긴 터라 이미 화가 들끓고 있던 참이었다. 그는 자기가 타고 온 말로 시비가 붙자 마침 잘 만났다는 듯 고함을 치며 앞으로 나섰다. 그 말은 내 것이오. 왜 그러시오? 그러자 군관이 물었다. 이 말 어디서 주웠소? 그 말에 조지경이 짜증 섞인 투로 말했다. 내 말이라는데 어디서 주웠냐니? 원래부터 내 말이었소. 그런데 당신이 뭔데 트집이오? 양양 이북은 이미 몽골군의 수중에 떨어진 상태였다. 그래서 송나라 백성은 몽골군의 행포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당연히 몽골 군사에게 이렇듯 당당하게 덤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이가 없었던 몽골 군관은 잠시 멍한 눈으로 조지경을 살폈다. 허리에 장검을 찬 채 화를 내고 있는 조지경의 모습을 보니 예사 사람 같지는 않았다. 이 말을 산 것이오? 아니면 훔친 것이오? 그 말에 조지경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우리 도관에서 키운 말이오. 그러자 군관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 뒷다리 부분의 털을 헤치자 몽골 글자로 찍은 낙인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몽골군은 어느 군영, 어느 부대에 속한 말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모든 말에 낙인을 찍어 놓는다. 낙인을 본 군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병졸들에게 명령했다. 저놈을 잡아라. 그러자 병졸들이 무기를 치켜들고 조지경을 둘러쌌다. 조지경도 검자루를 움켜쥐었다. 날 왜 잡으려는 것이오? 그 말에 군관이 말에 찍힌 낙인을 보여주며 말했다. 말도둑놈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몽골 군영의 군말을 훔쳐. 이걸 보고도 아니라고 발뺌할 것이냐? 그저 지나가던 몽골군의 말을 빼앗아 타고 온 조지경이 모든 군마에 소속 부대에 낙인이 찍혀 있을 줄 어찌 알았겠는가? 조지경은 더 이상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고 판단하고 먼저 선수를 쳤다. 순간 거리를 좁힌 조지경이 군관의 손목을 잡아 꺾고는 그의 등을 움켜쥐고 번쩍 들어 올렸다. 그러곤 그릇 진열대로 던져버렸다. 그러자 그릇을 올려놓은 장식대와 가지런히 놓여있던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지고 깨졌다. 내동댕이 쳐진 군관은 깨진 그릇 조각에 찔리고 긁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는 장식대 더미에 깔려 일어나지 못하고 버둥거렸다. 그 모습을 보고 조지경을 둘러쌌던 병졸들이 우르르 달려가 그를 일으켰다. 으하하하. 꼴 좋다. 조지경은 기분 좋게 웃어젖히고는 다시 의자에 앉아 먹던 음식을 마저 먹었다. 객점에서 난리가 나자 다른 점포들은 하나둘 문을 닫아 걸었고 객점에 있던 손님들도 어느새 썰물 빠지듯 빠져나갔다. 모두가 난폭하기 이를 데 없는 몽골군이 한인에게 맞았으니 마을에 난리가 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 하얗게 질린 객점 주인이 다가오더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조지경은 그가 사건에 휘말려들까봐 걱정하는 걸 알고 웃으며 말했다. 알았소. 우리도 다 먹었으니 금방 갈 것이오. 그 말에 주인은 더욱 울상이 되어 말을 더듬거렸다.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인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견지병이 조지경에게 한마디 했다. 우리가 가고 나면 몽골군이 와서 여기에 남은 사람들을 괴롭힐까봐 이러는 겁니다.
그때 쓰러졌던 군관이 간신히 일어나 말등에 올라탔다. 그러자 몽골 병사들도 군관을 보필하며 서둘러 객점을 빠져나갔다. 그 모습을 보며 조지경은 피식 웃었다. 견사제, 오늘은 일진이 아주 더럽구먼. 이따가 저놈들을 보기 좋게 혼내주세. 견지병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주인에게 말했다. 음식과 술을 가져오시오. 우리가 한 일은 우리가 책임질 것이니 겁낼 것 없소. 그러자 주인은 굽실거리며 시키는 대로 음식을 내왔다. 다시 술과 음식이 탁자 위에 가득 놓였다. 차려진 음식이나 우선 먹읍시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견지병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서 갑자기 일어나 옆에서 시중 들던 점소이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러자 주인이 깜짝 놀라 얼른 다가왔다. 이 녀석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주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견지병은 주인을 가볍게 걷어차 쓰러뜨렸다. 조지경조차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고 견지병에게 물었다. 그러나 견지병은 대답 대신 옆에 있는 탁자로 가서 그릇이며 접시를 바닥으로 쏟아버렸다. 그러고는 다른 점소이 2명도 쓰러뜨리고 모두 혀를 찍어 놓았다. 이따가 몽골군이 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여러분에게 분풀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스스로 피라도 조금 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군요. 사람들은 그제야 견지병의 뜻을 알고 입을 모아 좋은 생각이라고 한마디씩 했다. 그러고는 서로 때리고 핥히며 옷을 찢었다. 어느새 모두 눈에 퍼렇게 멍이 들고 얼굴 여기저기가 부어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발굽 소리가 울리더니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객점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목청을 높여 아파 죽겠다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객점 앞에서 멈추더니 4명의 몽골 군관이 들어오고 그 뒤를 키가 크고 마른 중이 따라 들어왔다. 또 그 뒤에는 피부가 검고 키가 작은 사람이 2다리를 대신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몽골 군관은 객점 안이 엉망인 걸 보고는 양미간을 찌푸리며 고함쳤다. 어서 술과 음식을 가져와라. 우린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움직여라. 뜻밖의 말에 주인은 놀라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들은 아까운 사람들과 한패가 아닌 듯했다. 주인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머뭇거리는 사이 군관이 말채찍을 휘둘렀다. 빨리 음식을 내오라니까. 그러자 주인은 아픔을 참으며 억지로 몸을 일으켜 군관들이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들은 바로 금융국사 일행이었다. 키가 크고 마른 중은 금융국사였고 검고 키가 작은 사람은 니마성이었다. 2 사람은 얼마 전 빙배근침을 맞고 동굴 밖에서 싸우다 함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다. 다행히 낭떠러지 옆에 큰 나무가 있어 금융국사가 아슬아슬하게 나뭇가지를 붙잡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금융국사를 꼭 붙잡고 있던 니마성도 살 수 있었다. 다행히 왼쪽에 조금 완만한 언덕이 눈에 들어와 금융국사는 그쪽으로 몸을 던졌다. 2 사람은 낭떠러지 아래 풀밭으로 떨어져 10여 장을 굴렀다. 깊은 계곡까지 떨어져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다. 2 사람의 사지와 얼굴은 언덕을 구르는 동안 모래와 바위, 나무가시에 긁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니마성은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도 금융국사를 꼭 붙잡고 있었다. 금융국사가 그런 니마성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언제까지 잡고 있을 생각이냐? 그러나 니마성은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도 또다시 금융국사를 붙잡으려 했다. 그 모습을 보며 금융국사가 차갑게 웃으며 빈정거렸다. 2 다리에 이미 독이 퍼졌는데 살 궁리는 안 하고 왜 자꾸 나를 붙잡고 늘어지느냐? 그 말에 니마성이 고개를 숙여보니 2 다리는 이미 부푼 빵처럼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어서 손을 쓰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 같았다. 니마성은 즉시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 이를 악물고 2 종아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2 다리가 한꺼번에 잘려나가며 순식간에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러고는 정신을 잃었다. 금융국사는 두려움을 모르는 니마성의 대담한 결단력에 감탄했다. 금융국사는 니마성이 이제 다리를 잃었으니 자신의 적수가 될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내심 안도했다. 금융국사는 우선 니마성의 무릎이 구부러지는 곳에 있는 곡천혈과 허벅지에 있는 오리혈을 찍어 피를 멈추게 한 후 금창약을 상처에 발라주었다. 그런 뒤 그의 도포를 찢어 잘린 다리를 싸맸다. 다행히 내공이 강한 니마성은 피가 멈추고 몸에 남아있던 독기운도 소멸하자 곧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금융국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저를 구해주셨군요.
그간의 원한은 모두 있겠습니다. 그 말에 금융국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아 운공을 시작했다. 운공을 시작한 지 한 시즌쯤 지나자 발바닥으로 몰아놓았던 도끼가 상처난 부위로 시커먼 액체가 되어 흘러나왔다. 도끼를 몰아내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금융국사는 숨을 헐떡거렸다. 그렇게 두 사람은 황곡에서 하루 밤낮을 요양했다. 금융국사는 상승 내공으로 독을 뽑아냈고 니마성도 상처에서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몸에 맞는 지팡이를 만들어 황곡을 빠져나왔다. 도중에 길에서 몽골 군관을 만나 함께 홀피렬이 있는 군영으로 돌아가다가 이 마을에서 견지병과 조지경을 만나게 된 것이다. 견지병과 조지경은 금융국사를 보고는 얼굴빛이 변했다. 두 사람은 대승관 영웅대연에서 금융국사의 무공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맞닥뜨리게 되니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하며 기회를 봐서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 그날 영웅대연에 참석한 무리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다행히 금융국사는 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물론 객점안이 부서지고 사람이 다친 건 이상하긴 했지만 머릿속이 워낙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는 그저 양양성에 왔다가 크게 당하고 돌아가니 홀피려를 만날 일이 걱정스러울 뿐이었다. 이 일을 어찌 수습해야 할지를 생각하느라 옆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도사들을 신경 쓸 정신이 없었다. 그때 객점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몽골군이 무리를 지어들어왔다. 의들은 견지병과 조지경을 보고는 고함을 치며 달려들었다. 견지병은 입구를 뚫고 나가는 건 금융국사 일행과 의도치 않은 충돌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뒷문으로 나가자고 조지경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탁자 하나를 잡고 밀었다. 그러자 그릇과 접시 안에 있던 음식들이 엎어졌다. 두 사람은 그 혼란을 틈타 얼른 뒷문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두 사람 모두 엄청난 압력에 눌려 한쪽 무릎을 꿇고 말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언제 움직였는지 금융국사가 두 팔을 뻗어 견지병과 조지경의 어깨를 누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두 분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어떨까요? 그저 미소 짓고 있었지만 금융국사의 손이 어깨 위에 있으니 견지병과 조지경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천근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때 몰려온 몽골군은 이미 객점 주위를 둘러쌌다. 그들은 금융국사가 몽골 호국대사로 홀피렬이 대단히 아끼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들 중 수장이 앞으로 나와 예를 갖추었다. 국사나리 이 두 녀석은 군마를 훔치고 군관을 때렸습니다. 국사께서 이렇게 친히 도둑놈들을. 그는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견지병을 천천히 뜯어보더니 갑자기 활짝 웃으며 반가워했다. 이거 견지병 도사 아니십니까? 견지병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가 누군지는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금융국사는 몽골군 장교의 태도를 보고 두 사람 어깨에 얹은 손에 힘을 조금 풀어주었다. 몽골군 장교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견도사,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 살다입니다. 19년 전 화라자모 사막에서 함께 양고기도 구워 먹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견지병은 그제야 그를 자세히 보았다. 아, 그렇군요. 맞아요. 수염을 길러서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하하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 머리도 수염도 어느새 반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사님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별로 변하지 않으셨군요. 하긴 태무친 대칸께서도 돌을 수련하는 도사님들은 모두 신선이라 하셨지요. 금융국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사람의 어깨에서 손을 거두었다. 과거 태무치는 장수할 수 있는 비법을 물어보기 위해 구척이를 서역으로 초청한 적이 있었다. 당시 구척이는 18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었는데 견지병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때 군졸이었던 살다는 태무친의 명으로 구척이 일행을 맞이하는 행렬에 있었기에 견지병과도 안면을 튼 사이였다. 그동안 살다는 전쟁터를 떠돌며 공을 많이 쌓아 어느덧 장교가 되어 있었다. 이런 인연으로 견지병과 조지경은 위험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살다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견지병을 만나 반갑고 들뜬 마음에 객점 심부름꾼에게 술과 음식을 시켰다. 그는 견지병을 좋아했고 돌을 수련한 도사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깟 군마를 훔친 일이나 군관을 때린 일 정도는 그냥 웃으며 흘려버렸다. 살다는 구척이와 다른 제자들의 안부를 묻고
옛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반가워했다. 금융국사도 구척이의 이름을 들어보았다. 구척이는 전진교 최고수라고 강호에 알려져 있었다. 한참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갑자기 문 쪽에서 사람 모습이 비치더니 흰옷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그와 동시에 금융국사, 이마성, 견지병, 조지경은 모두 놀라 그대로 굳어버렸다. 들어온 사람은 바로 소용녀였다. 그들 중 소용녀에 대해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은 니마성뿐이었다. 그는 아는 얼굴을 만나니 반갑기까지 했다. 절정곡의 새색시 아니신가? 잘 지내셨소? 그 말에 소용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구석에 있는 작은 탁자 옆에 앉았다. 그러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점원에게 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다. 견지병과 조지경은 얼굴빛이 창백해졌고 금융국사 역시 양과가 곧 뒤쫓아오지 않을까 불안했다. 천하에 무서울 게 없었던 금융국사였지만 이제는 양과와 소용녀가 함께하는 옥녀소심검법이 두려웠다. 세 사람은 제각기 마음이 불안해서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살다마니 신나게 이야기를 이을 뿐이었다. 견도사, 우리 넷째 왕자님을 만나보셨나요? 그 말에 견지병이 고개를 저었다. 홀피렬 왕자님은 탈의 왕야의 넷째 아드님이십니다. 영명하고 인자하셔서 군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고 있지요. 제가 지금 군영의 일을 보고 드리러 가는 길인데 바쁜 일이 없으시다면 함께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견지병은 그다지 내키지 않아서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옆에서 듣고 있던 조지경은 뭔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금융국사에게 물었다. 대사께서도 넷째 왕자님을 아련하러 가십니까? 그렇소. 넷째 왕자님께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인재시오. 두 분도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이오. 예, 저희도 대사님과 살다 장군을 따라가겠습니다. 조지경은 손을 탁자 아래로 뻗어 견지병의 다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눈짓했다. 조지경은 금융국사의 힘을 빌려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기회를 봐서 소용녀의 추격에서 벗어날 생각이었다. 사람들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객점을 나서 말에 올랐다. 금융국사는 양과가 나타나지 않자 마음이 놓였다. 금융국사 역시 그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 전진교는 중원 무림에서 최대 종파를 자랑하니 몽골과 이들이 연결된다면 대단한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내일 왕爺를 만나는 자리에서 낯이 좀 서겠구나. 그는 짐짓 견지병과 조지경을 환영하는 듯 이야기를 하며 나란히 말을 몰았다. 이미 해가 져서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일행이 한참 말을 달리는데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용녀가 말을 타고 따라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금융국사는 흠칫 놀랐다. 혼자서는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따라오는 거지? 혹시 양과 이놈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인가? 그러나 처음 보는 견지병과 조지경 앞에서 체면을 세우고 싶어서 짐짓 모르는 체하고 말을 몰았다. 일행은 한밤중까지 내달려 어느 숲에 닿았다. 살다는 병사들에게 명하여 안장을 내리고 말을 쉬게 한 뒤 각자 밤이슬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소용녀도 일행과 10여 장 떨어진 곳에 말을 멈추고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녀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질수록 금융국사는 불안해졌다. 그렇다고 함부로 나설 수도 없었다. 2시즌쯤 쉬고 나서 일행은 다시 말에 올랐다. 숲을 빠져나오는데 또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소용녀가 또다시 따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동이 틀 때까지 그렇게 수장거리를 유지하면서 뒤를 따랐다. 그렇게 일행은 넓은 평야에 다다랐다. 금융국사가 사방을 둘러보니 확 트인 시야 어디에도 양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 어디에도 양과가 없음을 확인한 금융국사는 말머리를 돌려 소용녀를 바라봤다. 저 여자만 없앤다면 세상에 내가 두려워할 건 없다. 소용녀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은 금융국사가 막 움직이려는 순간 갑자기 방울 소리가 딸랑거리며 들려왔다. 그 소리에 금융국사가 고개를 돌려보니 수리 밖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다. 금융국사는 아쉬운 듯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진작 손을 썼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군. 그때 살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저게 뭐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금융국사도 자세히 보니 앞에서 다가오는 건 4마리의 낙타였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낙타 등의 하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건 바로 홀필열의 깃발이었다. 왕자께서 오십니다. 살다가 외치며 급히 앞으로 말을 달렸다. 금융국사는 일이 더욱 꼬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왕자께서 오신다면 더욱 저 여자를 죽이기 힘들겠군. 금융국사는 소용렬을 곁눈질로 한번 쳐다본 뒤 낙타가 오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다. 한 사람이 낙타 4마리를 사이에 두고 공중에 앉은 채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자세히 보니 백발의 눈썹이 하얀 주백통이었다. 그가 다가오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누군가? 화상과 난쟁이가 아닌가? 거기 조그만 아가씨도 함께 오셨군. 사람이 어찌 공중에 뜬 상태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의문이었던 금융국사의 궁금증은 주백통과 거리가 가까워지자 자연스레 풀렸다. 주백통은 낙타 4마리 사이에 가느다란 끈을 엮어 그물을 펼쳐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금융국사 일행과 달리 전진교 소속인 견지병과 조지경은 오히려 주백통을 알아보지 못했다. 주백통이 오랫동안 중양궁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진칠자 아래 학렬은 주백통을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백통의 무공을 직접 본 적이 있는 금융국사는 양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무래도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왕자께서는 어디 계시오? 그러자 주백통이 뒤쪽을 가리키며 웃었다. 한 40리쯤 가면 왕자의 천막이 나오지. 화상, 내가 볼 때 지금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오? 지금은 왕자가 화가 많이 나 있거든. 지금 가면 당신들 목을 벨지도 몰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오? 왕자께서 어찌 우리에게 화가 나셨단 말이오? 그때 문득 낙타 등에 꽂혀있는 홀필열의 깃발이 눈에 들어왔다. 금융국사의 시선이 깃발로 향하자 주백통이 그 깃발을 가리키며 웃었다. 내가 왕자의 깃발을 훔쳤거든. 그러니 화가 나지 않았겠어? 그 말에 금융국사는 어이가 없었다. 대체 왜 왕자의 깃발을 훔치셨소? 화상, 자네는 곽정을 아는가? 그 말에 금융국사가 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의형제일세. 10년 넘게 못 만났는데 보고 싶어 죽겠어. 그래서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가 지금 양양성에서 몽골군과 싸우고 있단 말이야. 해서 내가 몽골 왕자의 깃발을 훔쳐다 그에게 선물로 주려는 걸세. 그 말에 금융국사는 놀라고 황당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홀필열의 깃발은 군을 이끄는 상징이었다. 그러니 군영에서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깃발을 주백통에게 빼앗긴 채 돌려받지 못한다면 망신을 당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금융국사로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깃발을 다시 빼앗아야 했다. 그때 주백통이 왼손을 휘두르며 웃었다. 화상, 그리고 낭자, 그럼 노안동은 가네. 그러자 금융국사가 번개같이 말에서 내리더니 낙타를 가로막고 섰다. 잠깐 기다리시오. 그러곤 두 손으로 각각 낙타의 이마를 막았다. 막 달려나가려던 낙타들은 그 손에 막혀 오히려 2걸음 물러났다. 그러자 주백통이 불같이 화를 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지금 나와 싸워보자는 것인가? 그때 견지병과 조지경이 노안동이라는 말에 놀라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사숙조님. 두 사람은 얼른 말에서 내려 고개를 조아렸다. 전진교의 주 사숙조님이십니까? 그 말에 막 금융국사에게 출수하려던 주백통이 손을 거두고 물었다. 그런데 뭐하고 있어? 어서 절이나 하시게. 그러지 않아도 예를 갖추려던 두 사람은 주백통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때 주백통이 물었다. 너희는 어느 녀석 문화에 있느냐? 그 말에 견지병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조지경은 옥양자 왕도장의 문화이고 저 견지병은 장춘자 구도장의 문화에 있습니다. 그러자 주백통이 코웃음을 쳤다. 니놈들을 보아하니 전진교도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두 다리를 가볍게 흔들자 두 사람에게 신발이 한 짝씩 날아갔다. 견지병이 보아하니 그다지 힘주어 날린 건 아닌 듯해 얼굴에 맞아도 별 탈은 없을 듯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허리를 굽힌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지경은 얼른 팔을 뻗어 신발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신발은 두 사람의 삼척 앞까지 다가오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다.
조지경은 헛손질을 하며 다시 날아가는 신발을 멍하니 바라봐야만 했다. 신발 두 짝은 한 바퀴를 돌더니 공중에서 교차되며 주백통에게 돌아갔다. 그 모습에 조지경과 견지병은 크게 놀라며 주백통의 무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긴가민가 망설이고 있던 조지경이 얼른 견지병을 따라 고개를 조아렸다. 제자 조지경, 사숙조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백통이 재미있다는 듯 큰 소리로 웃었다. 구척이와 왕처일이 그릇도 안 되는 제자를 두었구나. 됐어. 그까짓 제자에게 인사받아 뭐 하겠느냐. 주백통은 두 사람에게 쏘아붙이고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다. 화상하던 거나 마저 하지. 주백통이 막 낙타에서 내리려는데 금융국사가 얼른 손을 휘휘 내저었다. 나는 수치를 모르는 자와 싸우고 싶지 않소. 그 말에 주백통이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어찌 수치를 모른단 말인가? 그러자 금융국사가 웃으며 답했다. 당신은 내가 군형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왕자의 깃발을 훔쳤소. 그게 수치를 모르는 게 아니면 뭐란 말이오? 당신 스스로 내 적수가 되지 못함을 알기에 내가 없을 때를 노려 깃발을 훔친 것 아니오? 하하하. 노안동, 너무 뻔뻔한 것 아니오? 그러자 주백통이 버럭했다. 내가 당신 적수가 되는지 못 되는지는 지금 겨뤄보면 될 일 아닌가. 그러나 금융국사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수치를 모르는 자와는 싸우지 않는다 하지 않았소. 아무리 억지를 써도 소용없소. 짜증난 주백통이 어쩌자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우선 깃발을 내게 주시오. 내가 제자리에 갖다 놓을 테니 오늘 밤 다시 와서 가져가시오. 내가 지키고 있을 때 깃발을 다시 가져갈 수 있다면 노안동 당신이 나보다 뛰어나단 사실을 인정하겠소. 주백통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게 바로 약을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천성이 장난을 좋아하는 주백통이었기에 이런 내기를 그냥 넘길 사람도 아니었다. 그래서 주백통은 냉큼 깃발을 뽑아 금융국사에게 던져주었다. 좋아, 받게. 오늘 밤 다시 가지러 가겠네. 금융국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깃발을 받았다. 그러나 무심히 던진 것 같은 깃발에 엄청난 내공이 실려 있었기에 금융국사는 깃발을 별 생각 없이 잡았다가 황급히 내공을 끌어올려야만 했다. 그럼에도 금융국사는 주백통의 내공에 밀려 두 걸음이나 뒤로 물러났다. 금융국사의 내공이 조금만 약했다면 깃발을 든 채 뒤로 나동그라졌을 것이다. 그 순간 주백통의 지시를 받은 낙타들이 앞으로 내달렸다. 사람들은 주백통의 뒷모습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낙타들은 힘차게 달려 점차 작아지더니 순식간에 사라져갔다. 금융국사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깃발을 살다에게 넘겨주었다. 어서 갑시다. 금융국사는 어떻게 주백통을 막아낼 수 있을까? 속으로 궁리했다. 그러다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는데 견지병과 조지경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전히 소용녀가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었다. 금융국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저 여자가 따라오는 게 내가 아니라 저 도사들 때문인가? 금융국사는 의욕스러운 마음에 슬쩍 떠보았다. 견도사, 혹시 용낭자와는 원래 아는 사이시오? 그러자 견지병이 크게 당황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걸 보고 금융국사는 뭔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다. 용낭자에게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따라오는 것이오? 호겨적이 된다면 별로 좋을 일이 없을 텐데. 금융국사는 견지병과 소용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했지만 이들을 이용하면 소용녀를 제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조지경이 끼어들었다. 국사께서는 용낭자에게 갚아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영웅대연에서 국사께서 용낭자에게 패한 건 이미 소문이 퍼져 무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에 금융국사는 무안해서 콧방귀를 뀌고는 입을 다물었다. 이 녀석들 제법이구나. 내가 자기들을 이용해 소용녀를 없애려 했더니 이것들이 오히려 나를 부추겨.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융국사는 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보통 도사들은 아닌 듯한데 차라리 솔직히 털어놓으면 일이 더 쉬워질 수도 있겠군. 용낭자가 당신들 목숨을 노리는 게 맞소? 그래서 나를 의지해 함께 있으려는 것이오? 그러자 견지병이 정색하며 반박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보호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국사께서 용낭자를 이길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 말에 금융국사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이런 내 생각이 틀렸단 말인가? 금융국사는 얼른 웃으며 얼버무렸다. 용낭자와 양과가 함께 공격하면 그 위력이 대단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으니 그녀의 목숨을 끊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오. 이번에는 조지경이 고개를 저었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텐데요. 강호 사람들은 모두 영웅대연에서 금융국사가 소용녀에게 졌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금융국사가 피식 웃었다. 지금 나를 자극하는 것이오? 금융국사는 조지경의 말투에서 자신이 소용녀와 싸워주기를 바란다는 걸 느꼈다. 주백통이 나타나기 전에는 금융국사 역시 그럴 생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깃발을 훔치겠다는 주백통을 막으려면 두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 소용녀를 죽인다면 이들은 자신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저 여자는 살려두는 게 낫겠군. 금융국사는 예를 갖추며 말했다. 두 분이 노승을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잘 알겠소. 난 먼저 가볼 테니 두 분은 용낭자와의 일을 잘 매듭짓고 왕자의 천막에 들러주시오. 그러곤 말을 재촉해 이들보다 한 발 앞서갔다. 그러자 조지경은 마음이 급해졌다. 금융국사가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소용녀와 자기들 세 사람만 남을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금융국사를 이대로 보낼 수 없었던 조지경이 얼른 말을 몰아 금융국사를 쫓아갔다. 대사님 잠깐만요. 저희는 이곳 지리를 모르니 함께 가주시면 큰 은혜라 생각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에 금융국사는 미소를 지었다. 틀림없이 이 조씨라는 도사가 용낭자에게 죄를 지은 게 분명하군. 적연씨라는 도사는 별 상관없는 것 같고. 뜻대로 일이 돌아가자 금융국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어쩌면 저도 도움 청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 함께 가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자 조지경이 냉큼 답했다. 대사께 일이 있으면 제가 어찌 모른 척하겠습니까? 금융국사는 조지경과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가면서 전진교 상황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조지경은 전혀 숨기는 기색 없이 하나하나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견지병은 그 뒤를 따르면서도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마도장이라는 분이 이미 돌아가셨군요. 아쉽습니다. 듣자 하니 지금 장교이신 구도장이 가장 어리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사백도 이미 고위를 넘기셨습니다. 그러면 구도장의 뒤를 이어 장교가 되실 분은 누구신지요? 그러자 조지경의 얼굴빛이 바뀌었다. 금융국사의 말은 마침내 조지경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문제에 이른 것이다. 전진호자께서는 요즘 성명지약을 연마하고 계시니 장교와 같은 속된 일은 아마 여기 있는 견사제가 물려받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금융국사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가 보기엔 저 견도사라는 분도 무공이 높지만 당신만은 못한 것 같소. 응당 장교 자리는 도사께서 맡아야 오를 것 같소만. 그 말에 조지경은 자기도 모르게 흥분되었다가 곧 분한 기색이 얼굴에 나타났다. 그리고 금융국사는 그 짧은 순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동안 조지경은 다음대 장교 자리를 탐내왔으나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은 없었다. 이미 마옥이 살아있던 전진육자 시절부터 구척이 다음대의 장교로 견지병을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진교에서는 장춘자 구척이 문화가 가장 제자가 많았기에 원활한 승계를 위해서 전진육자는 상해 끝에 구척이의 제자인 견지병을 다음대 장교로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조지경은 이와 같은 상황에 불만을 품고 늘 견지병을 질투했으나 내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견지병의 약점을 잡았으니 이를 통해 장교 자리를 차지하리라 결심하고 그 방법을 궁리하는 중이었다. 조지경은 자기 무공에 자신이 있었기에 결코 견지병에게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정이 음험하고 난폭한 조지경은 전진육자의 신임을 얻지 못했고 다른 제자들과도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견지병의 약점을 들춰내봤자 사제를 비난했다고 하여 장교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 뻔했다. 그래서 조지경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견지병의 약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금융국사는 그런 조지경의 표정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다. 내가 이자를 장교 자리에 앉게 도와주기만 하면 내게도 쓸모가 많겠군. 전진교는 세력이 크고 중원의 신뢰가 높으니 전진교를 얻기만 한다면 왕자의 남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공은 곽정을 없애는 것보다 훨씬 크겠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금융국사가 말을 재촉했다. 점심때쯤 되어 일행은 홀필열의 군영에 도착했다. 금융국사가 고개를 돌려보니 소용녀는 수리밖에 말을 세운 채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았다. 저 계집이 밖에 있으니 도사들을 쉽게 꼬일 수 있겠구나. 드디어 일행은 왕자의 천막에 당도했다. 그때 홀필열은 깃발을 잃어버려 시름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천막을 들어서는 금융국사의 손에 깃발이 들려있는 걸 보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리에서 친히 내려와 일행을 맞이했다. 홀필열은 조부인 태무친을 가장 많이 닮아 능력과 웅지를 겸비한 인물이었다. 인재를 중히 여기는 홀필열에게 전진교의 도사인 견지병과 조지경을 데려왔다고 금융국사가 말하니 홀필열은 크게 기뻐하며 이들을 맞이했다. 홀필열은 어느새 깃발에 대한 일은 잊어버리고 술자리를 마련하라 지시했다. 그러나 견지병은 온 신경이 소용녀에게 가 있어 이 자리가 대단히 불편했다. 반면 조지경은 세속적인 지위나 신분을 동경하는 인물이라 몽골의 왕자가 이렇게 환대해주니 마냥 좋기만 했다. 홀필열은 금융국사 등이 곽정을 죽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니마성이 충성을 다하다 다리를 잃은 일만 칭찬했다. 그러고는 니마성을 술자리에 상석에 앉히고 직접 술을 권하기도 했다. 그런 홀필열에게 감격한 니마성은 더욱 충성하겠노라 다짐했다. 술자리를 끝내고 홀필열은 따로 금융국사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까지도 니마성과 윤국서, 소상자, 견지병, 조지경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홀필열과 금융국사는 다른 천막으로 옮긴 후 호위병에게 참모인 자총을 불러오라 일렀다. 자총의 원래 이름은 유병충으로 출가해 중이 되었으나 지략이 뛰어나고 각종 병법에 능통해 홀필열의 신임을 받았다. 천막에 들어온 자총은 금융국사와 인사를 나누고는 대뜸 이 자리에 곽도도 부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국사 제자이신 곽도왕자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더이다. 그간 스스로가 말하지 않아 저도 나중에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 내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 말에 금융국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자총은 즉시 사람을 보내 곽도왕자를 불렀다. 곽도가 당도하자 홀필열은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를 물었고 그가 태무친의 의형제인 찰목합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태무친과 찰목합은 경쟁적으로 세력을 펼치면서 전쟁을 벌였다. 전쟁 중에 찰목합은 태무친에게 잡혔는데 태무친은 예정을 생각해 찰목합의 목숨을 살려주려 했다. 그러나 찰목합은 규정대로 죽기를 청하며 대신 피를 흘리지만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몽골인은 피를 흘리지 않고 죽으면 영혼이 승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태무친은 찰목합의 부족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찰목합을 압사시키라 명했다. 이렇게 하여 찰목합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죽을 수 있었다. 태무친은 의형제의 정을 잊지 않고 찰목합의 자손을 대대손손 왕자로 봉하라 명했다. 곽도가 왕자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다. 곽도는 상당히 야심만만한 왕자였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편히 살지 않고 금융국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무공을 배웠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다. 곽도는 몽골에서 관직을 맡아 성심껏 임무를 수행해 대칸의 신임을 얻었다. 대칸이 죽고 황후가 조정을 다스린 후에도 그는 여전히 중책을 맡았다. 그러나 곽도는 자신의 출신 때문에 몽골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벗어나 사부의 힘을 빌려 강호 무림과 몽골 전역에서 힘을 떨쳤다. 홀필열은 부족에서 보낸 양피 서신을 읽고 조정의 상황을 물었다. 곽도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황후 니마찰은 조정을 다스리게 된 후 권신을 신임했고 이들이 옛 공신인 야율초제를 모함하자 결국 그를 독살하기에 이르렀다. 또 그의 아들인 야율주도 죽이고 그 가족까지 모두 죽이라 명을 내렸다. 그러나 야율주의 동생들은 이미 남조로 도망친 후였다. 그래서 황후는 홀필열에게 서신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모두 잡아 후한을 없애라고 명했다. 홀필열이 금융국사에게 물었다. 대사는 어찌 생각하시오? 야율제상은 나라의 공을 세운 존경받는 공신입니다. 그런 분의 자손이라면 마땅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 말에 홀필열도 고개를 끄덕였다. 황후께서 간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니 이 일은 조심해서 처리하시오. 그러곤 몸을 돌려 곽도를 바라보았다. 야율제상은 우리나라의 충신이요. 잠시 억울한 처지가 되었으나
언젠가는 그 누명이 벗겨질 것이오. 그러니 우리는 잠시 그대로 두겠소. 그것으로 야율초제 일가의 일을 마무리 짓고 송조를 공격하는 일을 상의했다. 그러자 자총이 잠시 후퇴하여 재정비하자고 건의했다. 양양을 공격하는 게 쉽지 않아 의기소침하던 홀필열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총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후방에 있는 전진교와 개방이었다. 이 두 문파는 몽골군이 남쪽을 공격하는 사이 끊임없이 몽골군의 후방을 교란시키고 있었다. 거지들로 이루어진 개방은 그 숫자만 10만이 넘는다고 알려진 무림 최대 방파였고 전진교 역시 천하에 3,000개의 도관과 8만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무림 최대의 도교 문파였다. 홀필열이 금융국사에게 말했다. 국사 북쪽의 전진교와 개방을 처리해 주시오. 이 일은 정권을 국사에게 일임하겠소. 그러나 시국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해야지 너무 서두르면 안 돼오. 서두르다 보면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수가 있어. 그리고 곽도는 개방 쪽 일에 더욱 신경 써주시오. 차질 없이 해야 할 것이오. 그 말에 금융국사와 곽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홀필열과 앞으로의 일에 대해 논의를 끝마친 금융국사는 다시 천막으로 돌아가 견지병과 조지경을 찾았다. 그리고 두 사람을 이끌고 옆에 있는 다른 천막으로 건너갔다. 그런데 견지병은 심신이 필요한 터라 다른 천막에 가자마자 자리에 누워 잠에 골아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은 금융국사가 조지경에게 말했다. 조도사 별일 없으면 나와 함께 좀 걸을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천막을 나섰다. 그때 조지경 눈에 저 멀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소용녀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걸 본 조지경의 얼굴빛이 공포로 하얗게 변했다. 금융국사도 소용녀를 보았으나 못 본 척하고 전진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조지경에게 자세히 물어보았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매우 친한 친구끼리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할 정도로 금융국사는 조지경에게 친근하게 굴었다. 조지경은 금융국사가 자기를 아주 친근하게 대해주자 감격해서 전진교의 세력 분포며 각 주요 거점 등을 묻는 대로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덧 아무도 없는 곳에 다다랐다. 당시 대하 이북 지역에서 전진교와 개방의 세력은 관부보다 강했다. 금융국사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조도사, 전진교가 지금의 성세를 쌓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오. 그렇게 어렵게 쌓아올린 성세가 지금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 놓여 있어. 내가 전진호자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식견이 너무나 좁은 것 같소. 어찌 그들은 우리 대몽골을 적대한단 말이오. 내 아까 보니 견도사라는 사람도 식견이 좁아 보이더군요. 어찌 전진교는 그런 자에게 장교라는 중임을 넘긴단 말이오. 그 말에 조지경은 한숨을 내쉬며 소용녀 쪽을 힐끔 쳐다보았다. 원래 조지경은 견지병이 장교직위를 물려받은 후 전진호자가 모두 세상을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견지병을 협박해 장교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조지경은 성정이 급한지라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리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 수도 없었다. 조지경을 살피던 금융국사가 말했다. 용랑자의 일은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시오. 노승이 해결해 줄 수 있어. 그저 장교 자리가 그 무능한 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급한 일 아니겠소. 그러자 조지경이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사께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면 소인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금융국사는 눈썹을 치켜뜨며 다짐을 받았다. 군자는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하는 법이 없소. 절대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돼오. 물론입니다. 좋소. 그럼 내가 반년 내에 그대가 장교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겠소. 그 말에 조지경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조지경을 보며 금융국사가 물었다. 왜 못 믿으시겠소? 그러자 조지경이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어요. 조지경은 연신 고맙다며 계속 고개를 조아렸다. 우선 문파로 돌아가시거든 강력한 지원군을 확보하시오. 지금 문파에서 가장 웃 어른이 누구시오? 오늘 길에 만난 주사숙조이십니다. 그래요? 그럼 그분이 당신을 돕겠다고만 해주면 견도사는 당신의 적수가 될 수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유사백, 구사백 그리고 우리 사부님 모두 그분을 사숙이라 부르시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모두가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 말에 잠시 고민하던 금융국사가 말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소. 나는 오늘 그와 내기를 했소. 그가 다시 와서 깃발을 훔칠 수 있을지 없을지 말이오. 나는 오늘 밤 그 깃발을 깃대에 걸지 않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놓을 생각이오. 몽골 군영은 막사만 해도 1000개가 넘는데 주백통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룻밤 사이에 전부 찾아내지는 못할 것이오. 금융국사가 팔을 뻗어 조지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 깃발이 어디 있는지 당신에게만 알려줄 생각이오. 그러면 당신이 주백통에게 몰래 가르쳐주고 그가 깃발을 찾도록 도와주시오. 그렇게 되면 주백통은 당신에게 큰 빚을 지게 되는 셈 아니오. 금융국사의 말에 조지경은 좋아서 손뼉을 쳤다. 그렇군요. 그러면 주사숙조의 호감을 살 수 있겠군요. 그러다 또 다른 생각이 들어 금융국사에게 물었다. 그러면 대사는 내기에서 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자 금융국사가 호탕하게 웃으며 답했다. 우리 모두 사내대장부 아니오. 친구가 되었으면 있는 힘껏 도와야지 않겠소? 그깟 내기니 명예니 하는 게 뭐 그리 대수겠소. 그 말에 조지경은 너무 고마워 가슴이 뭉클해졌다. 대사의 은혜, 어떻게 갚아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조지경을 바라보며 금융국사가 가만히 미소 지었다. 우선 주백통의 신임을 얻는 데 집중하시오. 그런 후에 내가 다음 계획을 알려주겠소. 금융국사는 한없이 인자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고는 손을 들어 왼쪽을 가리켰다. 우리 저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군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낮은 산이 몇 개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중 한 산 앞으로 다가갔다. 금융국사는 두리번거리다 커다란 나무 두 그루 사이에 뚫려있는 동굴을 발견하고는 조지경에게 말했다. 여기가 좋겠소. 여기 이 동굴에 깃발을 숨깁시다. 그들이 찾은 동굴은 입구가 나무로 가려져 있어 언뜻 보기에는 동굴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곳을 잘 기억해 두시오. 이따가 여기에 깃발을 숨겨놓을 테니 저녁에 주백통이 오거든 이쪽으로 유인하시오. 그 말에 조지경은 알겠다고 대답하며 벙실거렸다. 그는 근처의 지형이며 나무를 머릿속에 똑똑히 새겨두었다. 두 사람은 군영으로 돌아오면서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조지경은 기분이 좋은 듯 자꾸만 견지병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견지병은 멍청한 사람처럼 허둥대며 물어보는 것과는 상관없는 대답만 내뱉었다. 날이 저물자 조지경은 막사를 빠져나와 언덕 위로 올라가 주백통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조지경이 내려다보니 군영의 경계가 삼엄했다. 이 정도로 경계가 삼엄하면 아무리 사숙조님이라도 쉽게 군영에 발을 들이밀 수는 없겠는데. 조지경은 주백통을 기다리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북두칠성이 유독 강한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국사의 말대로 내가 장교가 되면 내 명성을 천하에 떨칠 수 있을 것이다. 천하에 퍼져 있는 3000개의 도관과 8만 명의 제자가 모두 나를 우러러볼 테지. 하하하. 그리 된다면 양과 하나쯤 없애버리는 거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는가. 조지경은 생각할수록 신이 났다. 그는 벌떡 일어나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그때 나무 아래 앉아있는 소용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견지병이 저 여자 손에 지금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경쟁자가 하나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견지병이 죽고 나면 구사백 쪽에서는 또다시 장춘 문화에 있는 이지상이나 송덕방을 밀 게 분명하다. 그리 되면 내가 장교가 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가 바람처럼 지나갔다. 그 그림자는 군영 안을 재빠르게 누비고 다녔다. 계속 눈으로 쫓아가 보니 그림자의 주인공은 바로 노안동 주백통이었다. 왕자가 주둔한 곳에 깃발이 없는 걸 확인한 주백통은 이리저리 깃발을 찾아다녔지만 허사였다. 수천 수만의 막사가 겹겹이 에워싸여 있는데 어디 가서 깃발을 찾는단 말인가. 주백통은 절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막사를 뒤지고 다니다 매복한 고수들에게 걸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무리 주백통이라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터였다. 주백통은 한군형 막사 위에 올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주백통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걸 보던 조지경은 앞으로 나서려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지금 알려줘봤자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거야.
찾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풀이 죽어 있을 때 가르쳐줘야 내공이 더 커 보일 테지. 조지경은 막사 뒤에 숨어 주백통의 동정을 살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왕자의 깃발을 찾지 못한 주백통은 점차 짜증이 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숨어 들어왔다는 사실도 잊은 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금융국사, 대체 왕기를 어디에 숨겼느냐? 노기등등한 목소리였다. 그의 외침은 쩌렁쩌렁 울리며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주인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금융국사가 미리 자기 계획을 홀피렬에게 알리고 정군에 지시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주백통이 빨리 나오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주인은 그 어떤 반응도 없었다. 그러자 주백통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마구 퍼부었다. 그때 갑자기 동쪽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노안동, 왕기는 여기 있소. 할 수 있거든 가져가 보시오. 그 소리를 듣고 어디냐며 주백통은 당장 깃대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때 왕기는 여기 있소. 또 다른 방향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주백통이 재빨리 그곳으로 달려가자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왕기는 여기 있소. 왕기는 여기 있소. 외침은 막사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주백통이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가면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도대체 어느 막사에서 나온 소리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러자 주백통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앙천대소했다. 으하하하. 금융국사 이놈. 지금 나랑 놀아보자는 것이냐? 좋다. 네가 이렇게 나온다면 내 당장 이 군영에 불을 싸지르겠다. 그 말에 마음이 급해진 건 조지경이었다. 정말 불을 지르면 큰일이다. 그는 더 망설이지 않고 달려나갔다. 주사숙조님, 불을 지르시면 안 됩니다. 아, 너로구나. 근데 왜 불을 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냐? 이건 함정입니다. 일부러 사숙조님께서 불을 놓도록 꾸며놓은 겁니다. 지금 이곳에는 여기저기 폭약이 가득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불을 놓는다면 아무리 사숙조님이라도 무사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 말에 주백통은 깜짝 놀랐다. 이놈의 화상이 아주 악독한 흉계를 꾸미고 있었구나. 주백통이 생각보다 쉽게 자기 말을 믿자 조지경은 기분이 좋아졌다. 제가 놈들의 속셈을 미리 알고 사숙조님께서 속으실까봐 이곳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난 여기서 죽을 뻔했구나.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왕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얼씨구나 하고 따라 나설 줄 알았던 주백통이 뜻밖의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된다. 안 되고 말고. 널 따라가서 찾으면 내가 지는 게 아니냐? 뜻밖의 거절에 조지경은 당황했다. 금융국사나 조지경 같은 사람에게야 승부를 가리는 내기가 명예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겠지만 주백통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놀이 중 하나일 뿐이었다. 조지경이 그냥 깃발을 넘겨준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별명이 노안동이라더니 과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군. 어떻게 꼬셔야 할까?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른 조지경이 주백통에게 웃으며 말했다. 사숙조님, 그럼 저도 왕기를 훔치는 내기에 참여하겠습니다. 어디 누가 먼저 손에 넣을지 볼까요? 조지경은 경쟁심을 부추기는 말을 던지고는 곧장 경공을 펼쳐 산이 있는 왼쪽으로 사력을 다해 달려갔다. 고개를 돌려보니 과연 주백통도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그는 동굴 근처까지 가서 속삭이듯 아주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큰 나무 두 그루 사이에 있는 동굴이라고 했는데 저쪽에 보이는 저 나무인가? 그러면서 일부러 동굴 근처를 이리저리 살피는 신용을 했다. 내공이 깊은 주백통이 조지경의 말을 못 들었을 리 없었다. 내가 먼저 찾았다. 주백통은 어느새 나무 두 그루 사이에 있는 커다란 동굴로 뛰어들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조지경은 가만히 웃음 지었다. 여기까지 가르쳐드렸으니 내공을 잊지는 않으시겠지. 게다가 불을 놓았으면 목숨을 잃었을 텐데 내 덕분에 목숨까지 건졌으니 더 좋아할 게 분명해. 조지경은 썩 흡족한 마음으로 동굴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갑자기 동굴 안에서 주백통에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렸다. 독사다, 독사. 조지경은 깜짝 놀라 동굴로 한 발 들어간 왼쪽 발을 다시 바깥으로 빼면서 물었다. 사숙조님, 동굴 안에 독사가 있습니까? 아니, 뱀이 아니라. 주백통의 목소리가 점차 희미해졌다.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었다.
조지경이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붙이고는 동굴 안을 살펴보니 주백통이 바닥에 누워 왼손으로 깃발을 쥔 채 휘두르고 있었다. 마치 뭔가를 쫓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모습에 더욱 놀란 조지경이 다급하게 물었다. 사숙조님, 무슨 일이십니까? 동물이야, 내가 동물에 당했어. 주백통은 팔에 힘이 빠지는지 왼손을 점점 떨구며 힘없이 깃발을 흔들었다. 그 모습에 조지경은 덜컥 겁이 났다. 주백통 같은 고수가 이렇게 순식간에 당할 정도라면 도대체 얼마나 지독한 동물이란 말인가? 그런데 주백통이 흔들던 깃발은 왕기가 아닌 평범한 군단기였다. 그걸 보자 조지경은 오싹 소름이 돋았다. 아뿔싸. 금융국사가 나를 속였구나. 동굴에 동물을 숨겨놓고 나로 하여금 사숙조를 끌어들이게 한 거야. 그제야 조지경은 금융국사의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다. 당황한 조지경은 주백통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부상은 어떤지 살펴보지도 않고 횃불을 집어던지고는 몸을 돌렸다. 그런데 횃불이 날아가다 말고 공중에서 멈추는 게 아닌가. 뜻밖에도 누군가 횃불을 공중에서 가로챈 것이다. 가려는 거예요? 부드러우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그 소리에 조지경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하얀 옷자락을 휘날리며 소용녀가 서 있었다. 불빛에 드러난 얼굴은 여전히 아름답고 무표정했다. 소용녀를 본 조지경은 너무 놀라 다리가 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지경은 소용녀가 여기까지 자신을 뒤쫓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당장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 소용녀는 멀찌감치 떨어져 조지경을 주시하고 있었다. 조지경의 어떤 행동도 소용녀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지경이 주백통을 유인하는 걸 보고 바짝 뒤쫓아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주백통은 그녀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그냥 둔 것이고 조지경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소용녀가 횃불을 들어 주백통의 얼굴을 비춰보니 그의 얼굴은 이미 푸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금사 장갑을 끼고 주백통의 팔을 만져보며 상처 부위를 자세히 살폈다. 그러자 술잔만 한 거미 3마리가 주백통의 왼손 손가락을 하나씩 물고 있는 게 보였다. 거미의 모양은 몹시 괴이했는데 온몸이 선명한 붉은색과 녹색 무늬로 얼룩져 있는 게 보기만 해도 섬뜩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색이 선명할수록 독성이 강하다는 걸 소용녀는 잘 알고 있었다. 거미들은 주백통의 손가락을 꽉 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소용녀는 나뭇가지로 거미를 밀어내려 했으나 거미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옥봉침을 꺼내 거미 3마리를 찔러 죽였다. 주백통에 손가락을 문 거미는 채설주라고 불리는 거미로 주로 몽골, 위구르, 티베트 지역 설산 꼭대기에서 서식했다. 채설주의 독은 천하 3대 맹독 중 하나로 유명했다. 금융국사는 이 채설주를 특히 잘 다뤘다. 그는 중원의 고수와 겨룰 때 사용할 생각으로 종종 이것들을 가지고 다녔으나 전에 양양에 갈 때는 미처 이 채설주를 가져가지 못했다. 그러다 이막수의 빙배근침에 당하고 군영으로 돌아온 그는 분을 견디지 못하고 숨겨둔 채설주를 꺼냈다. 다시 이막수와 만나게 되면 채설주의 맛을 톡톡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주백통과 왕기를 두고 내기를 하게 되었고 장교 자리를 탐내는 젊은 도사 조지경을 만났다. 그래서 동굴 속에 아무 깃발이나 던져두고 그 깃발 속에 채설주를 숨겨놓은 것이다. 이 채설주는 살아있는 생물을 만나면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 신선한 피를 실컷 빨아먹기 전에는 절대 상대를 놓아주지 않았다. 또한 그 독이 얼마나 강한지 금융국사도 마땅한 해독약이 없을 정도였다. 금융국사가 채설주를 항상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도 혹시 채설주를 놓쳐 자기가 큰 낭패를 당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비해 소용녀의 옥봉침은 어떠한가? 소용녀의 옥봉침에는 종남산 옥봉의 꼬리에서 추출한 맹독이 묻어 있었다. 옥봉의 독은 채설주의 독만큼 지독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단한 맹독임에는 틀림없었다. 소용녀가 이 옥봉침으로 채설주를 찌르는 순간 채설주의 몸에는 자연스레 항독소가 생겼다. 독거미는 원래 여러 가지 독을 가진 벌레를 잡아먹으면서도 제 몸에 항독소가 있기 때문에 중독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소용녀가 옥봉침을 놓았을 때 이 항독소가 주백통의 혈관 속으로 주입되었다. 소용녀는 바닥에 죽어있는 채설주가 아직도 징그러운 듯 몸서리를 쳤다.
주백통을 돌아보니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아무래도 이미 죽은 듯했다. 사실 소용녀는 주백통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 주백통이 양과를 절정곡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녀는 공손지와 결혼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식은땀이 흘렀다. 그런 주백통이 이런 독에 중독되어 죽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갑자기 주백통이 손을 흔들며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뭐가 날 물었는데 뭐가 이렇게 독하담. 주백통은 몸을 일으키려다가 다시 푹 고꾸라졌다. 그가 아직 죽지 않은 걸 본 소용녀는 얼굴이 밝아졌다. 횃불을 들고 비춰보니 채설주의 도끼가 온몸에 퍼진 것 같지는 않았다. 소용녀는 다소 마음이 놓였다. 죽지 않았군요. 아주 죽지는 않은 모양이야. 반은 죽고 반은 살아있었지. 하하하. 주백통은 여전히 익살스럽게 웃었으나 곧 손발이 수축되며 목소리가 사그라들었다. 그때 밖에서 엄청나게 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노안동. 그래 왕기는 훔치셨소? 오늘 내기에 누가 이긴 것 같소?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금융국사였다. 소용녀는 왼손으로 횃불을 눌러 즉시 꺼버렸다. 그녀는 금사 장갑을 끼고 있어 무기나 불을 손쉽게 만질 수 있었다. 이번 내기는 이 노안동이 졌다. 내 목숨까지 당신에게 빼앗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군. 그런데 국사, 이 거미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독한 것이냐? 주백통의 목소리는 꺼질 듯 희미했다. 그러나 우렁차게 울리던 금융국사의 웃음소리도 그 꺼져가는 목소리를 듣고는 뚝 그쳐버렸다. 놀랍군. 채설주에게 물리고도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목소리에 아직 내공이 실려있다니 과연 대단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다. 채설주에게 물렸다면 결코 2시즌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결국 강적 하나를 제거한 셈이지. 조도사 정말 큰일을 하셨소. 그 말에 조지경이 흠칫했다. 그때 주백통이 신음에 가까운 음성으로 조지경을 힐난했다. 내 이놈 조지경. 감히 적을 도와 나를 속이다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천벌을 받기 전에 어서 구척이에게 가서 죄를 이실직고하고 죽음을 청하거라. 동굴 밖에서 듣고 있던 조지경은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금융국사 뒤에 숨어 오들오들 몸을 떨었다. 그 모습을 보며 금융국사가 웃으며 대신 대답했다. 조도사는 좋은 분이오. 곧 우리 왕자께서 전진교 장교로 봉하실 것이오. 말은 이렇게 했지만 금융국사는 다른 생각을 했다. 주백통의 죽음으로 이제 이 애송이는 내 손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놈은 별반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은 놈이다. 그러니 구척이 등이 이놈이 아니라 견씨놈에게 장교 자리를 물려주려 한 것이겠지. 이제 이놈을 이용해 전진교를 손에 넣을 일만 남았군. 한편 금융국사의 말을 들은 주백통은 코웃음을 치며 카악하고 침을 내뱉었다. 비록 체내의 독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채설주의 맹독은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미량으로도 웬만큼 큰 짐승을 죽일 정도로 독성이 매우 강했다. 주백통은 진기가 이미 많이 상한 상태에서 마음까지 격동되자 또 정신을 잃어버렸다. 주백통이 쓰러지자 소용녀가 금융국사를 향해 말했다. 금융국사, 이런 비겁한 술수를 쓰다니 일파의 종사로서 부끄럽지도 않소? 어서 해독약을 가져오시오. 기감이 뛰어난 금융국사는 동굴 밖에서도 주백통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소용녀 하나뿐이라 생각하니 금융국사의 어깨가 저절로 펴졌다. 해독약을 원한다니 줄 수밖에. 여기 해독약 받아라. 그러면서 금융국사는 동굴 안으로 뛰어들며 을륜을 날렸다. 소용녀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기에 가볍게 을륜을 피하며 비단띠를 날려 금융국사의 기문열을 찍으려 했다. 그러자 금융국사가 남륜으로 비단띠 끝에 달린 금방울을 쳐냈다. 그 순간 소용녀가 빠른 경공으로 금융국사의 품 안으로 파고들며 일장을 날렸다. 바람처럼 빠른 그녀의 공격에 금융국사는 황급히 수척을 뛰어올라 일단 몸을 피했다. 뒤이어 딸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비단띠가 금융국사를 쫓아갔고 그와 동시에 소용녀에게 날렸던 을륜이 금융국사의 손으로 돌아왔다. 쌍륜을 잡은 금융국사가 쌍륜을 마주치자 엄청난 소리와 함께 기파가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그 위력에 금융국사를 노리고 들어가던 비단띠의 금방울이 방향을 잃고 말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동굴 안에서 순식간에 수십 초씩을 주고받았다. 사실 금융국사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한다면 소용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 동굴에 잘못 발을 들였다가 이막수의 빙배근침에 찔린 적이 있었기에 어두운 동굴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법을 밟지 못했다. 소용녀와 이막수가 같은 류의 무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 같은 문파가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소용녀 역시 빙배근침을 가지고 있을 게 분명했다. 더구나 소용녀의 공격이 이막수보다 더 날카로워서 더욱 조심스러웠다. 금융국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채설주가 죽은 사실을 몰랐기에 혹시라도 채설주가 자기를 물까봐 더욱 조심스레 공격했다. 어둠 속에서 남륜과 을륜이 부딪히는 소리와 금방울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이때 조지경은 동굴에서 멀찍이 물러나 불안해하며 동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사실 조지경은 주백통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금융국사의 음모에 가담한 것 또한 사실이었기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 만약 이 사실이 무림에 알려진다면 조지경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조지경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소용녀는 반드시 죽어야 했다. 만에 하나라도 소용녀가 이곳에서 살아나간다면 오늘 일이 전진교에 알려질 것이다. 동굴에서 병기 부딪히는 소리가 빨라질수록 조지경은 심장이 터질 듯했다. 그래서인지 도포가 땀으로 흠뻑 젖어들었고 그의 온몸은 부들부들 떨렸다. 조지경은 절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며 검자루를 쥐었다. 금융국사와 소용녀의 싸움은 어느덧 백합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소용녀는 금융국사에게 밀리지 않고 대등하게 맞서고 있었다. 만약 금융국사가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싸웠다면 이미 승부는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어두운 동굴 안에서 채설주와 빙배근침을 신경 쓰느라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금융국사였다. 게다가 어둠 속에서 싸우다 보니 아무래도 어둠에 익숙한 소용녀보다 불리했다. 소용녀는 싸우는 중에도 쓰러져 있는 주백통을 흘기 쳐다봤다. 아무래도 더 지체했다가는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어떻게든 그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소용녀는 재빨리 금방울을 휘둘러 금융국사의 오른팔을 노렸다. 그와 동시에 왼손을 뻗어 옥봉침 10여 개를 뿌렸다. 두 사람 간의 거리가 가까운 데다 옥봉침이 워낙 소리 없이 날아갔기에 금융국사가 뭔가를 느꼈을 때는 이미 옥봉침이 코앞까지 다가온 후였다. 그러나 금융국사가 누구인가? 그는 다급한 와중에도 을륜으로 금방울을 막아내고 동시에 두 다리에 힘을 주어 솟구쳐 오르며 양손에 들고 있던 을륜과 남륜을 소용녀에게 날렸다. 그러는 사이 옥봉침은 모두 허공에 떠있는 금융국사 발 아래로 지나갔다. 소용녀는 재빠른 신법으로 쌍륜을 피한 다음 금융국사가 땅으로 내려올 틈도 주지 않고 다시 한번 옥봉침을 날렸다. 금융국사는 허공에 떠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나 금융국사는 뛰어난 임기응변을 발휘해 두 손으로 옷소매를 쥐고 힘껏 잡아당겼다. 그러자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장포가 두 쪽으로 찢어졌고 금융국사가 그 찢어진 옷자락을 휘두르자 가느다란 옥봉침이 모두 옷에 꽂히고 말았다. 금융국사는 여유롭게 땅에 내려서며 뒤이어 돌아오는 쌍륜을 받아들었다. 금융국사는 자기한테 불리한 어두운 동굴 속에서 더 싸워봐야 소용없겠다고 생각하고는 쓰러진 주백통의 멱살을 잡고는 동굴 입구로 달려갔다. 그런 금융국사의 등을 향해 소용녀가 다시 옥봉침을 날렸다. 그 순간 금융국사가 황급히 몸을 돌리며 주백통으로 자기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소용녀가 던진 옥봉침이 모두 주백통의 몸에 꽂히고 말았다. 그 모습에 놀란 소용녀가 주춤하자 금융국사가 웃으며 주백통을 땅에 내던지고는 동굴 입구 앞을 가로막고 섰다. 소용녀는 주백통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얼른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백통이 번쩍 눈을 뜨며 소리 지르는 게 아닌가. 아이고 아파라. 이번엔 뭐가 날 무는 거야? 주백통, 아직 살아있었어요? 놀란 소용녀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무림의 예법을 잘 모르는 소용녀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무림의 대선배 이름을 서슴없이 부르고 말았다. 그러나 주백통은 그런 사소한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죽은 것 같았는데 또 살아났군. 그런데 아직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닌 것 같아. 죽지 않았으면 됐어요.
국사의 무공이 대단해서 혼자서 힘들었는데 잘 됐네요. 소용녀는 흡철석을 꺼내 주백통의 몸에 꽂혀 있는 옥봉침을 하나씩 뽑아냈다. 저 국사놈 정말 악독하군. 내 몸에 이런 침을 꽂아놓다니. 소용녀가 쉬지 않고 침을 뽑는 사이 주백통은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소용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건 제가 꽂은 거예요. 그녀는 방금 금융국사와 싸우던 일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옥봉침에는 벌침에 독이 묻어 있는데 괜찮아요? 아주 편안한 걸. 있으면 좀 더 찔러줘. 소용녀는 그가 농담하는 줄 알고 웃으며 작은 옥병 하나를 꺼냈다. 이 옥봉꿀은 옥봉침의 독을 해독하는 약이에요. 이걸 마시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자 주백통이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야. 침을 맞고 나니까 몸이 아주 편해졌어. 아마 그 독거미의 독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아. 소용녀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주백통의 고집을 이길 수는 없었다. 소용녀는 주백통의 내공이 심오해 독거미의 독으로도 죽지 않았으니 옥봉침도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옥봉침을 몇 번 더 찔러줬다. 한편 금융국사는 동굴 밖에서 주백통의 음성을 듣고 기절초풍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 저자가 사람이 맞는가? 신선이 아니고서야 어찌 아직 살아있단 말이냐? 금융국사는 주백통이 완전히 원기를 회복하기 전에 손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기는 싫었다. 그렇게 금융국사가 망설이고 있는 사이 주백통은 정저한 뒤 운기하며 체내에 남은 독을 빼냈다. 밖에서 동굴 안을 훔쳐보던 금융국사는 주백통이 운기조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아직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군. 금융국사는 품에서 채설주가 있는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무늬의 채설주 10여 마리가 들어있었다. 금융국사는 상자 옆에 난 구멍에서 솥불로 만든 집게를 꺼내 거미줄 한 홀을 집어서는 가만히 당겼다. 그러자 거미줄 끝에 채설주가 한 마리씩 매달려 나왔다. 그는 그것을 동굴 입구 위쪽에 있는 바위에 살그머니 올려놓았다. 오랫동안 굶은 거미들은 상자 밖으로 나오자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순식간에 거미줄을 쳤다. 그렇게 반 시즌 정도 지나자 동굴 입구는 거미줄로 완전히 가려졌다. 거미줄이 동굴 입구를 막는 동안에도 소용녀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주백통이 눈을 뜨자 소용녀가 물었다. 이제 완전히 해독했나요? 그러자 주백통이 고개를 내저었다. 생각보다 독거미의 독이 강해. 하루 이틀 운기에서 없앨 수 있는 독이 아니야. 그때 주백통 눈에 입구를 가득 채운 거미줄이 보였다. 저 거미줄은 뭐지? 호기심이 발동한 주백통은 거미줄을 건드려 보기 위해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일어났다. 그때 나비 한 마리가 입구 가까이까지 날아왔다가 순식간에 거미줄에 얽혀들었다. 원래 곤충은 거미줄에 걸리면 한참 동안 몸부림을 치다가 서서히 지쳐간다. 개 중에 힘센 놈들은 거미줄을 망가뜨리고 빠져나가기도 했다. 그런데 이 나비는 몸통이 제법 큰데도 거미줄에 닿자마자 정신을 잃고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걸 보고 소용녀가 소리쳤다. 건드리지 마세요. 거미줄에 독이 있어요. 소용녀의 말에 주백통은 깜짝 놀라 나뭇가지를 내던졌다. 금융국사가 채설주를 놓아 동굴 입구를 막은 건 두 사람을 가두어 놓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들이 거미줄을 건드려 독에 중독되게 하려는 의도였다. 아까 그 독거미 같은데 저 정도 거미줄을 친 걸 보면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 동굴에 갇히게 생겼군요. 그러자 주백통이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나는 옛날에 도화도 동굴 속에서 혼자서 십수년을 살았다. 그때는 함께 놀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싸움을 하며 지내야 했지. 그런데 지금은 네가 옆에 있어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니 그때보단 훨씬 낫구나. 주백통의 말에 소용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혼자서 싸우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물음에 주백통은 자랑스러운 듯 분심이용과 좌우호박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소용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걸 익히면 왼손으로는 전진건법을, 오른손으로는 옥녀건법을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자연히 옥녀소심건법도 사용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배우기가 쉽지 않겠죠? 그 말에 주백통이 웃으며 말했다. 한번 배워보겠느냐?
그러면서 왼손으로 네모를 그리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원을 그려보라고 했다. 소용녀는 그의 말대로 해보았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듯한 네모와 흐트러짐 없는 원을 그릴 수 있었다. 그걸 보고 주백통은 할 말을 잊은 듯 눈을 크게 뜨고 소용녀를 바라보았다. 어라, 이게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데. 혹시 전에 배운 적이 있느냐? 그러자 소용녀가 주백통을 쳐다보며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아니요, 이게 뭐 어렵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소용녀가 땅에 양손으로 글자를 쓰는데 왼손으로는 노안동이라고 쓰고 오른손으로는 소용녀라고 적었다. 두 손을 동시에 쓰는데도 글자는 또박또박 분명했고 한 손으로 쓸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타고난 재능이구나. 너라면 쉽게 배울 수 있겠다. 사실 주백통의 좌우호박술은 영리한 사람일수록 배우기 어려운 무공이었다. 그 예로 우둔한 곽정은 좌우호박술을 깨우친 반면 영리한 황용은 주백통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좌우호박술을 익힐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영리한 사람일수록 머릿속에 생각이 많고 계산이 빠르다 보니 한 가지 일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똑똑한 사람일수록 좌우호박술을 배우지 못했다. 주백통이 보기에는 소용녀 역시 황용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 무공으로만 본다면 어린 시절 황용을 뛰어넘었으니 분명 영리한 사람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좌우호박술을 쉽게 익힐 수 있을까? 사실 소용녀는 어려서부터 칠정육욕을 억제하며 무공을 배웠다. 그래서 8살 무렵부터는 언제나 마음이 수면처럼 잔잔했다. 양과를 사랑하게 되면서 여러 감정을 가지게 되어 다소 본래의 무공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열정이 사그라진 지금은 본래의 무공을 상당 부분 회복한 상태였다. 그래서 좌우호박술을 쉽게 익힐 수 있었던 것이다. 소용녀는 주백통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순식간에 깨우쳐 나갔다. 주백통은 아직 몸 안의 독을 완전히 빼내지 못해 그저 입으로만 가르쳐줄 뿐이었다. 소용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오른손으로 옥녀건법을 쓰면서 왼손으로 전진건법을 쓰는 연습을 했다. 이렇게 몇 시즌이 지나자 갑자기 머릿속이 환하게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서 두 팔을 들어 몇 가지 초식을 펼치는데 그 움직임이 그야말로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 모습을 보고 주백통은 입을 딱 벌린 채 좀처럼 다물 줄 몰랐다. 그거 참 희한하구나. 소용녀가 좌우호박술을 익히는 동안에도 금융국사와 조지경은 여전히 동굴 밖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동굴 안에서 웃음소리가 간간히 섞여 나오자 무슨 일인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귀를 바짝 기울여 들어보았지만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소용녀는 동굴 입구에서 안을 살피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이곳을 나가요. 주백통은 소용녀의 갑작스러운 말에 어리둥절했다. 어딜 나간단 말이냐? 여길 나가서 저 못된 녀석들을 혼내주고 해독약을 받아내야죠. 그 말에 주백통은 가만히 수염을 쓰다듬었다. 저 화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우웅 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자세히 살펴보니 벌 한 마리가 거미줄에 감겨 몸부림치고 있었다. 앞서 나비는 거미줄에 닿자마자 꼼짝도 못했는데 이 벌은 작은 몸으로 어찌나 세차게 요동을 치는지 거미줄이 찢어지며 작은 구멍이 뚫렸다. 채설주는 옆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만 할 뿐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그러다 한참이 지난 후에 힘이 빠진 벌이 움직임을 멈추자 그제야 벌을 덮쳤다. 소용녀는 고묘에서 벌들을 키우며 오랜 세월을 함께 지냈다. 당연히 벌을 다루는 솜씨도 남달랐고 벌을 친구처럼 여겼다. 혹시 저 독거미가 벌을 무서워하는 건 아닐까? 소용녀는 품 안에서 벌꿀통을 꺼내 마개를 열고는 장력을 조절하며 손바닥을 통해 병 안으로 열기를 불어넣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향긋한 벌꿀 냄새가 거미줄을 뚫고 퍼져나갔다. 옆에서 지켜보던 주백통이 물었다. 지금 뭐라는 것이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말에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주백통은 소용녀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지금은 산속 계곡마다 들꽃이 지천으로 피어있는 때였다. 그러니 꿀을 따르는 벌도 그만큼 많았다. 소용녀가 퍼뜨린 향긋한 꿀냄새를 맡은 벌들이 순식간에 도처에서 몰려들었다.
정신없이 동굴 안으로 날아들던 벌떼는 일단 거미줄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 거미줄에 걸린 벌들은 날갯짓을 하며 요동치다 채설주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또 채설주에게 침을 쏘기도 했다. 채설주는 엄청난 맹독을 지닌 거미이기는 했지만 많은 수의 벌을 당해내지는 못했다. 결국 한 마리씩 벌의 독에 온몸이 중독되며 거미줄에서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며 주백통이 재미있다며 연신 손뼉을 쳤다. 반면 동굴 밖에 있던 금융국사와 조지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순식간에 동굴 입구의 거미줄이 벌떼로 빈틈없이 메워졌고 10여 마리의 채설주는 결국 벌떼에 의해 모두 죽고 말았다. 조지경은 전에 벌침에 호되게 당해본 경험이 있는지라 조용히 나무 덤불에서 빠져나와 멀찍이 떨어졌다. 금융국사는 그저 채설주가 죽은 게 너무나 안타까웠다. 아끼던 군사들이 몰살당한 꼴이니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때까지도 금융국사는 소용녀가 이 벌들을 불러들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하면 주백통과 소용녀를 밖으로 끌어내서 없앨 수 있을까를 궁리하며 동굴 앞에서 기웃거렸다. 그 모습을 보고 소용녀가 새끼손가락을 벌꿀통 안에 넣었다 꺼내면서 그걸 금융국사를 향해 튕겼다. 그러고는 오른손 식지로 금융국사의 오른쪽과 왼쪽을 한 번씩 가리키며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수천 마리의 벌들이 일제히 동굴 밖을 향하더니 금융국사를 향해 날아들었다. 그제야 금융국사는 화들짝 놀라 냅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의 경공은 이미 절정에 달한지라 비록 나는 벌들이라 해도 그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금융국사의 모습이 사라지자 벌들도 더 이상 좇지 않고 이리저리 흩어졌다. 그 모습을 보며 소용녀가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다. 아깝다 아까워. 소용녀는 원래 금융국사의 오른쪽과 왼쪽을 한 번씩 가리킴으로써 금융국사를 포위하려고 했다. 그러나 야생에서 자란 벌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기만 할 뿐 소용녀의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금융국사를 쫓아버렸다. 주백통은 소용녀의 재주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가 평생 보고 들은 어떤 놀이보다도 신통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박수를 치고 감탄을 연발하느라 몸에 아직 남아있는 독 기운조차 느낄 수가 없었다. 소용녀는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없어진 걸 확인하곤 밖으로 나갔다. 어서 나오세요. 주백통도 몸을 솟구쳐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그의 몸은 허공에서 힘이 빠져 그만 둔탁하게 떨어지고 말았다. 안 되겠어. 힘을 쓸 수가 없어. 쓰러진 주백통은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몸에 남아있던 채설주의 독이 온몸에 퍼졌기 때문이었다. 주백통은 갑자기 눈보라 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의 입술과 얼굴이 점차 파랗게 질려가며 하얀 수염이 흔들렸다. 소용녀가 괜찮냐고 묻자 주백통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서 침으로 찔러달라고 했다. 그 말에 소용녀가 옥봉침으로 주백통을 찌르자 고통스러워하던 주백통의 안색이 나아졌다. 소용녀가 몇 차례 더 찌르자 주백통의 고통도 점차 줄어들었다. 옥봉침의 바른 독성이 사라지면 또 다른 침으로 바꿔서 찔렀다. 그렇게 10여 개의 옥봉침을 바꿔가며 찌르고 나자 주백통은 많이 나아진 듯 편하게 숨을 내쉬었다. 독은 독으로 치료해야지. 상태가 많이 좋아진 주백통은 즉시 운기를 했다. 그러나 아직도 독이 체내에 남아있음을 느낀 주백통이 말했다. 용낭자, 침에 봉독이 부족해. 게다가 이제는 별로 자극이 되지도 않아. 그러면 여기 사는 벌을 잡아다 침을 쏘게 할까요?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어. 그 말에 소용녀는 또 벌꿀통을 열었다. 그리고 주백통의 몸에 꿀을 몇 방울 튕겼다. 주백통은 싱글벙글 웃으며 옷을 훌훌 벗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벌들이 달려들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의 온몸이 벌침 자국으로 울긋불긋해졌다. 그동안 주백통은 운공을 통해 봉독을 단전으로 모은 후 그 진기만을 이용해 몸 구석구석으로 흘려보냈다. 잠시 후 채설주의 독이 모두 사라지자 이제는 벌침이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주백통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를 질렀다. 됐어. 더 맞다간 죽을지도 몰라. 그 모습을 보며 소용녀는 미소를 지으며 벌떼를 흩어버렸다. 그러고는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비단띠를 집어들었다. 저는 종남산으로 갈 거예요. 함께 갈래요? 그러자 주백통이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 나는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 혼자서 가. 아, 맞다. 양양성에 가서 곽대엽을 도울 거라고 했죠. 주백통 양과를 보거든 날 만났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런데 주백통은 돌아서서 뭔가를 중얼거릴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소용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귀를 기울였으나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의 표정 또한 너무나 진지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주백통은 번쩍 정신이 드는지 화들짝 놀라며 소용녀를 돌아보았다. 방금 뭐라고 했어? 아니에요. 그럼 잘 가세요. 그래, 그럼 난 이만. 주백통은 황망히 작별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었다. 소용녀는 그를 뒤로하고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산허리를 하나 돌고 나니 저 뒤에서 주백통의 외침이 들렸다. 마치 뭔가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비명소리 같기도 했다. 돌아보니 그는 손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뭔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소용녀는 호기심이 생겨 얼른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놀랍게도 주백통은 한 손에 벌꿀통을 들고 허공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그녀는 품 안에 손을 넣어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벌꿀통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어느 틈에 훔쳐간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소용녀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잠시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의 모습은 대단히 진지했다. 그가 외치는 사이 벌 몇 마리가 다가오기는 했으나 꿀 향기를 따라와 벌꿀통 주위만 맴돌 뿐 주백통의 손짓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소용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나무 뒤에서 나와 주백통이 있는 산기슭으로 다가갔다.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러나 주백통은 자신의 우스운 꼴을 들킨 게 부끄러웠는지 얼굴이 온통 벌개져서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가 한달음에 산을 내려가 몸을 숨겼다. 그의 경공술은 가히 놀라웠다. 소용녀는 너무나 우스워 한참 동안 허리를 잡고 웃었다. 정말 이상하고 재미있는 노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온 산을 울리다가 점점 조용해졌다. 사방은 적막한 가운데 소용녀만이 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